네, 반갑습니다. 어, 제가 사실 1차로 한번 찍었거든요. 한, 제가 거의 한 40분? 3, 40분 가까이 정도 아주 열광을 해서 열심히 찍었는데, 다 찍고 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마이크를 제가 녹음을 안 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녹음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저 혼자 이제 영상 속에서 입만 뻥긋뻥긋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허탈해서 하지 말까 생각을 했지만 이왕 하기로 한 거 좀 마음 먹고 다시 한번 찍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험이 이제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죠? 거의 한 2주 가까이 남았습니다. 우리 2학년 2학기 마지막 시험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으면 아주 좋겠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많지는 않지만 저는 뭐 2주 정도면 아주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제가 이제 한동안 한참 찍다가 요즘 좀 뜸했죠. 그래서 되게 바빠갔어요. 제가 나름 이제 3학년 담임이고 그래서 뭐 진학이나 뭐 내신 성적 관련이나 뭐 졸업 앨범이나 갖가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업무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작업들도 좀 필요했고 그래서 조금 바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서 시간을 내서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2차 고사의 주된 주제는 세계대전이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쭉 이어지는 이런 상황을 쭉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1차 세계대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은 사실 여러 가지 배경이 많겠죠. 물론 이제 트로이 전쟁처럼 여자 한 명, 미녀 한 명 때문에 사실 그 불륜이잖아요. 그래서 파리스 왕자가 헬렌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훔쳐가잖아요. 미친. 약간 보쌈해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물론 이제 그럴 때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한 가지만의 배경이 있진 않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그걸 우리 막 복잡하게 다 나열하지 말고요. 그냥 간단하게 몇 개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의 대립입니다. 기본적으로 삼국동맹이라고 하는 거는, 저거 요령을 조금 설명을 하면, 동맹 돼 있는 거 동맹 디귿이잖아요. 그래서 독일 이렇게 연결시키면 될 것 같아요. 삼국 동맹을 주도한 건 독일입니다. 독일. 그래서 독일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랑 같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삼국 동맹이라고 하는 걸 이제 구성을 한 거고요. 파티 맺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 목적을 잘 알아둬야 돼요. 포인트를 잘 받아야 됩니다. 프랑스의 고립을 목적으로 맺은 것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독일이 팽창주의 정책을 추진하게 된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독일이 팽창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꼴보기 싫은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 그리고 이 한국 동맹의 주 타겟이 프랑스잖아요. 그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 이렇게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삼국 협상이란 걸 파티를 맺었고 요 삼국 동맹에 맞서게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협상에서 이응 있잖아요. 이응 히읗에서 이응 그래서 영국 이렇게 좀 연결시키면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사실 좀 억지예요. 억지긴 한데 삼국 동맹하고 협상 얘기할 때 도고이 영프로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맹의 디귿 독일 이렇게 연결시키기만 하면 나머지 반대는 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될 거라 믿습니다. 네, 그리고 발칸반도라고 하는 건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대립이 많은 곳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슬라브 계통의 여러 민족들이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 이후에도 이제 민족주의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막 독립 전쟁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전쟁이 빈번한 곳인 상황에서 범슬라브주의를 내세운 러시아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상황이고, 그리고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이제 범게르만주의 이런 거 내세우면서 좀 대립이 일어나는 상황이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민족적인 이런 갈등, 대립이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하나 더 있었죠. 그리고 우리 이제 제국주의 식민정책 얘기할 때도 한번 봤었는데, 영국은 삼시라고 해서 카이로, 이집트의 카이로, 나우공의 케이프타운, 그리고 인도의 콜카타, 뭐 캘커타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요 삼시, 시로 시작하는 요 세 도시를 연결시키는 정책을 하고 있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삼비라고 해서 베를린, 그리고 터키 비잔티움, 그리고 이라크의 바그다드, 이렇게 세 도시를 연결시키는 삼비를 하다 보니까 부딪히게 돼요. 부딪히게. 그래서 영국과 독일이 결국 좀 부딪히게 되는 이런 상황, 이런 복합적인 상황이 나타난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점점점 이제 전쟁이 일어나려고 점점점 막 스파크가 조금씩 튀는 이런 상황에서 불을 팍 지펴준 사건이 터지죠. 그것이 바로 이제 사라예보 사건, 전쟁의 발단이 된 아주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사라예보 사건인데, 사라예보라고 하는 곳은 보스니아의 수도입니다. 보스니아의 수도인데, 여기에 약간 비하인드를 보자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헝가리 제국이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라고 하는 곳을 합병을 시켜요, 강제로. 근데 사실 이 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건 세르비아였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민족적 감정도 있고, 그리고 요 오스트리아 헝가리에 대한 감정,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세르비아가 굉장히 반발하는 상황이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참 오스트리아 헝가리 요 황태자 부부가 이 보스니아에 이 합병한 걸 이제 아주 기념하는 그런 거 행사 때문에 여기 와서 막 이제 돌아다니다가 오픈카 같은 걸 타고 다니거든요. 사진 보면 나중에 보겠지만,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세르비아 민족주의자 19살의 이제 가브릴로 프린치프라고 하는 애한테 총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암살을 당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요 황태자 이름이 프란츠 페르디난트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자, 요런 게 이제 사파로 있는데요. 너무나도 총에 얼마든지 맞을 수 있겠죠. 전혀 이제 뭐 암살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인데, 어쨌든 그래서 죽었고요. 요것 때문에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세르비아 너 우리 황태자 부부를 죽였으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나라에 이제 도전하는 대항하는 행위니까 선전포고를 했고요. 근데 사실 요런 오스트리아가 아주 자신감 있게 도전할 수 있었던 거는 독일이 이제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약간 이제 긁어서 이제 일부러 전쟁을 만들려고 밑밥 깔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 그러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범슬라브주의 내세워서 세르비아를 지원하겠다라고 이제 또 약속을 해요. 자,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독일이 러시아랑 프랑스의 선전포고를 빡 때리고 바로 옆에 있는 벨기에부터 침략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 이제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도 다 독일이 시작을 해요. 요거는 헷갈리지 않고 아마 기억하기 쉬울 겁니다. 전쟁의 시작은 독일. 자, 그런 상황에서 영국이 참전하게 되면서 전쟁이 더 확대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초기에는 독일이 당연히 주도권을 장악해요. 왜냐하면 독일은 호시탐탐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다 깜짝 놀랬지만 독일은 아주 차분하게 자신들이 계획했던 대로 쫙쫙쫙 밀고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으니, 이 생각보다 프랑스가 아주 잘 버텼다는 거예요. 그래서 벨기에 먹고 그 다음 이제 프랑스까지 아주 빠르게 장악하는 게 독일의 목표였는데, 프랑스에서 생각보다 꽤 막혀버리고 오히려 이제 옆에
오른편에서 또 러시아라고 하는 또 적과 이제 또 전쟁을 확대하게 되면서 이게 전선이 양쪽으로 나뉘게 됐고 점점점 더 전쟁이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영국 해군을 좀 막으려고 이제 독일이 아주 무리한 작전을 하나 해요. 그게 이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고 이제 잠수함으로 유보트라고 한 잠수함으로 이제 해상에 있는 뭐 배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무작정 다 어뢰 때리고 이런 거였거든요. 이런 작전을 하다 보니까 이때 생각지도 못하게 미국인들이 민간인들이 좀 죽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전세가 연합국에 유리하게 전개가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전쟁 중에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레닌이죠. 그래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면서 독일과의 전쟁을 중단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전선에서 빠진 겁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과 불가리아는 더 이상 이제 힘에 붙여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국에서 탈퇴하게 되면서 항복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마지막 남아 있었는데 독일에서도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갑자기 생기면서 연합군에 항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드디어 종전이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보겠지만 종전이 되고 나서 미국이 주도하는 아주 희한한 베르사유 체제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면서 독일 입장에서는 아주 굴욕적이고 그리고 독일 국민들에게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이제 배상금도 지불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정말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런 이제 베르사유 체제가 갖추어지게 됐고 그래서 독일 내에서 독일 국민들이 엄청난 불만을 품게 되고 그래서 그게 결국은 히틀러의 탄생 그리고 나치라고 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그게 결국 2차 대전까지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배경이 되기도 하죠. 그건 베르사유 체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볼 것이고요. 다시 돌아가서 1차 세계대전의 특징을 한번 보면 총력전, 총력은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쏟아붓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인적 자원이라든지 물적 자원이라든지 모든 걸 다 때려붓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훨씬 치열하고 전쟁 규모도 훨씬 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피해를 입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보면 되고요. 선전전, 요거는 선전한다, 광고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 광고를 한다든지 체제를 선전한다든지 뭐 그런 이제 직접적으로 싸우는 거 말고도 뭔가 감성을 건드리는 그런 광고, 홍보하고 이런 것들도 꽤나 치열하게 전개가 돼요. 그 다음에 신무기 등장. 요게 아주 큰 점이죠. 그러니까 전차나 독가스나 잠수함이나 비행기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전쟁의 무기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량 살상 무기가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전쟁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훨씬 커지게 되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전쟁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 나타났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원래는 전쟁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전 세계를 사실 장악하고 있던 건 유럽이었잖아요. 유럽 열강들이었는데 유럽 내에서 어찌 보면 다른 대륙에서 이렇게 본다면 유럽이라고 하는 이 큰 덩어리 안에서 자기들끼리 막 싸운 거잖아요. 내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자기들끼리 다 초토화되고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유럽 열강의 힘이 완전히 잃게 된 거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뭐 경제적으로도 무너졌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요 자리를 비집고 들어온 것이 바로 미국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요 틈을 아주 잘 노린 일본도 마찬가지로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요거 우리 정리 한번 했었는데 미국은 도대체 왜 초강대국인가? 강대국을 초월한 아주
초강대국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였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군수물자를 다 수출했죠. 그러니까 미국은 처음에 전쟁에 참전하지 않습니다. 중립 이러면서 양쪽에 다 팔아먹죠. 와, 똑똑하죠. 자, 그리고 나서 전쟁에 이제 점점점 좀 기울어져 갈 때, 승기가 기울어져 갈 때, 물론 이제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 때문에 였긴 하지만, 미국이 아주 뭘 잘 썼죠. 지금은 딱, 이기는 쪽에 붙어가지고, 승리한 국가가 되죠. 그래서 전후에는 전승국의 지위를 또 갖게 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유럽에서 복구 비용이 필요한데 다 초토화됐잖아요. 공장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집이나 이런 것들도 다 황폐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 비용을 유럽에 다 빌려주는 게 바로 미국이죠. 그래서 유럽 전체를 자신의 빚쟁이로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빚을 다시게 만들어버리면서 경제적으로도 미국이 유럽을 다 장악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성장을 한 배경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일본도 마찬가지.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유럽 본토 내에서 자신들의 본토를 지키기도 바빠요. 근데 다른 식민지에 대해서 신경을 잘 못 쓰겠죠. 특히 아시아 쪽에. 그래서 이 아시아 쪽에 있는 유럽의 이권을 일본이 다 야금야금 다 뺏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거기에 이제 자기의 상품을 막 수출하게 되면서 유럽이 이런 자리를 일본이 대신하게 되는 아시아 내에서. 그래서 일본이 대동아 제국이란 걸 막 내걸거든요. 꼴 보기 싫지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엄청나게 일본도 성장할 수 있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전승국입니다. 요게 굉장히 뼈 아픈데, 우리가 독립을 빠르게 하지 못한 이유가 요 일본이 1차 세계대전 때 전승국이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5대 강국으로 성장을 하게 됐고요. 일본이 나중에 보면 세계 2위까지 경제대국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뭐 잃어버린 10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좀 많이 무너졌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지금 유엔 상임 이사국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만 보면 좀 아쉬워서, 자, 러시아 혁명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대전 중에 일어난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러시아 혁명이거든요. 우리 아직도 이제 신냉전 체제 이런 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냉전의 한 축이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권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시작을 한 게 바로 이 소련, 러시아이기도 하니까, 러시아 혁명은 세계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자, 19세기 후반의 러시아 상황을 한번 보면 러시아는 아주 후진적인 나라였습니다. 아주 후진적인. 그러니까 당시 이제 러시아에서는 자기들 황제라고 하는 짜르라고 하는 황제가 전제 정치를 여전히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여러분들 그거 기억날 거예요. 표트르 대제, 카트리나, 뭐 이런 사람들, 마리아 테레지아, 이런 사람이 이제 날까요? 나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제 계몽군주라고 했거든요. 계몽군주. 딴 거 몰라도 계몽군주는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계몽군주가 특히 이제 표트르 대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막 유럽에서 기술 배워와가지고 그걸 토대로 러시아를 막 엄청나게 근대화하고 막 개혁을 추진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 주도의 개혁을 추진하게 되면서 개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는 분명히 있으나, 문제는 공업지역하고 비공업지역, 여전히 농업지역으로 남아있는 요런 도시 간의 불균등함이 너무나도, 그러니까 불평등함이 너무나도 좀 심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빈부격차도 너무나도 많이 나고, 어느 지역은 뭐 도시 지역인데 완전히 시골, 완전히 농노사회 이런 상황이 이제 이루어지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방금 얘기해서 생각이 난 건데, 여전히 이제 농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1861년쯤에 농노제가 폐지가 되긴 해요. 근데 요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법적으로 이제 농노제가 폐지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제 농도였던 애가 갑자기 나 이제 그냥 일반 시민이야. 난 아주 번듯하게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위가 바뀌었을 뿐이지 삶은 그대로 농노인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삶이 좋아지진 않았을 테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불평등함이 계속 이제 쌓여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 때문인지 특히 이제 러시아 내에서 일부 지식인 그리고 학생 중심으로 사회개혁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 불평등함을 해소하기 위한 이념을 하나 채택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마르크스라고 하는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의 사회주의 이념을 채택하게 되는 거죠. 평등하게 다 잘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이상을 가진 거라고 보면 되겠고, 그래서 사회민주노동당이라고 하는 게 결성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내에서는 이런 사회주의 운동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와중에 1905년에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904년에 이미 러일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 전쟁에서 일단 패배를 하게 된다는 건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승리의 열매를 아주 달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패배를 하게 되면 정말 많은 것들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전쟁 물자나 이런 것들도 다 많이 잃게 되지만 영토를 잃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배상금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피해가 많이 생길 텐데, 그렇게 되면 일단 전쟁을 하는 것부터, 그리고 전쟁에 지고 나서 경제적으로 악화되는 이런 상황들은 결국은 많은 하층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이 가중되게 돼요. 그래서 당시 노동자나 이런 농민들이나 이런 하층민들은 더더욱 살기가 팍팍해졌겠죠.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이 도시 이름입니다. 도시의 노동자들이 개혁 요구를 하는 평화 시위를 해요. 이때 내세운 것이 바로 빵과 평화입니다. 전쟁 좀 그만해. 그리고 우리한테 그냥 빵이나 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빵이나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빵과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평화적으로 시위를 했는데, 당시 정부에서는 요거를 무력으로 진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평화 시위 빵 좀 주세요 하고 있는데 빵, 아이씨,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수업 때도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진짜 이제 빵 달라고 하니까 총을 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정부의 이제 무력 진압이 일어난 거고, 이때 많은 한 1000여 명 정도가 사살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일요일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하고요. 요걸 계기로 국민들의 저항이 더욱 거세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것들의 기가 계속 모이고 하다가 빵 터진 사건이 바로 2월 혁명입니다. 기를 아주 오랫동안 모았죠. 1905년에 피해 일요일 사건이 있었는데 1917년 2월이 되어서 2월 혁명이란 게 일어납니다. 네, 물론 이제 요 2월 혁명은 뭐 혹자들은 3월 혁명이다, 정확히는 3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지금 달력으로는 3월이 맞습니다. 4월이 맞는데, 당시 이제 러시아 달력으로 봤을 때는 2월 혁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별로 셈법이 다르거든요. 역법서라고 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다 통일이 돼 있지만 세계가, 그래서 당시로는 2월이 맞아요. 그리고 러시아 내에서 2월 혁명이라고 하는데 뭐 그걸 굳이 아니야 3월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굳이 뭐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어떤 책에서는 3월 혁명이라고도 나오고 하는데 그냥 2월 혁명으로 우리 교과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7년 세계대전이 계속 이제 이어지던 시기이죠. 그러니까 세계대전이 처음 일어난 게 1914년인데 17년까지 쭉 계속 몇 년간 이제 장기화되면서 러시아가 진짜 독일 막아내느라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막아내곤 있었지만 6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너무나도 많은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되기도 했고,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된다는 건 여러 가지 생산 시설이나 생산 작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생활의 필수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생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엄청난 고물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달리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전쟁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결국은 하층민들이 더더욱 이제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이제 전쟁 중지, 평화 이런 걸 요구하는 봉기가 일어나는데, 이 전쟁을 계속 주도하고 있는 건 결국 전제 정치였으니까 이 차르 체제를 좀 타도하자라는 걸 이제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다라고 보면 되고, 당시에 이제 노동자랑 병사들이 소비에트라고 하는 지금 뭐 의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평해라는 걸 결성을 하면서 이제 혁명을 추진했고, 결국 이제 차르, 이제 니콜라이 2세라고 한 사람이 퇴위가 됩니다. 그리고 임시정부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혁명이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2월 혁명이라고 하고요. 자, 근데 이 임시정부가 개혁에 여러 가지 실패했을 뿐더러 가장 국민들이 원했던 전쟁을 그만두질 않아요. 계속 지속을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커지게 됐고, 결국 이제 볼셰비키라고 하는 다수파라고 했죠? 과격파. 이 볼셰비키에 의해서 이제 혁명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임시정부를 타도했고, 요걸 이제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블라디미르 레닌이라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레닌 주도의 혁명정부가 수립이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엄청난 막스주의자였죠. 그래서 레닌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게 되는데, 일단 볼셰비키 독재가 이루어져요. 지금 이제 뭐 러시아도 그렇고 지금 중국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가 아주 심한데 거의 일당 독재 체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독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독일과 평화조약을 드디어 체결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와 산업시설을 좀 국유화하는, 드디어 이제 사회주의 정책들을 아주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조금 수정을 해서 신경제정책 NEP라고 하는 걸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뉴겠죠. 뉴, 새로운, 신, 말 그대로 새로운 신자입니다. 그래서 NEP라고 하는 뉴 정책을 실시한 거고요. 요때 보면 완벽한 이제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조금 일단 발 빼는 거예요. 살짝 이제 후퇴, 일부 후퇴하고 여전히 이제 뭐 산업시설이나 뭐 농장이나 이런 것들을 국유화하는 건 맞지만 자본주의 체제를 조금 도입을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신경제정책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건 자본주의 국가들, 요 사회주의 반대되는 국가들이 이제 국제연합이란 걸 맺었듯이 얘들도 이제 공산주의 국제연합이란 걸 만들어요. 그런 기구가 바로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요건 다른 말로 인터내셔널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련이라고 하죠. 요게 이제 수립이 되면서 전 세계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나라가 등장을 하죠. 그 다음 레닌을 이은 사람이 바로 스탈린이라고 한 사람인데, 저는 어쩌면 히틀러보다 스탈린이 더 나쁜 놈 같아요. 스탈린은 네, 조금 더 이따 설명하면,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중공업이나 이런 것들을 육성하게 됐고, 농업도 집단화 이런 걸 통해서 경제적으로는 조금 나아져요. 근데 중공업 육성하는 거는 뭐 러시아 지금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공업은 사실 군수물자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중점적으로 육성을 한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생활 필수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건 경공업이거든요. 그래서 경공업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좀 무시하고 중공업을 육성하고 이런 거는 경제적으로 조금 번영을 하더라도 일반적인 하층민들의 생활은 썩 좋아지는 않는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좀 번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스탈린은 되게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왜 히틀러보다 더 나쁘다라고 보냐면, 이 사람은 1인 독재 체제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한테 반대파를
엄청나게 많이 숙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전 세계적으로 악마다,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유태인을 한 600여만 명을 학살했기 때문이죠. 그건 이제 아주 반인륜적이고 너무나도 인종주의에 관한 그런 이제 사건이라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걸 단순하게 뭐 사람을 더 많이 죽여서라고 보기도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스탈린이라고 한 사람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대파를 공식적으로만 2천여 명이 아니고 2천여만 명을 숙청을 합니다.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뭐 썰에는 4,500만 이상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거의 뭐 우리나라 인구 정도를 반대파를 숙청했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인데 이게 진짜 악마가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반대파들을 숙청을 하면서 인 독재 체제를 강화했고요. 그리고 개인의 정치적인 자유를 제한하면서 굉장히 좀 그런 폐쇄적인 체제를 좀 갖춰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한번 보면, 자, 독일도 이제 1918년에 11월 혁명 이런 게 일어나면서 좀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조금 도입이 되고요. 그래서 헝가리도 이제 소비에트 공화국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사회주의 계열의 정당들이 좀 집권을 하는 상황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1920년대가 되면 그러니까 소련이 22년에 생기잖아요. 그 뒤로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에게 사회주의가 막 전파가 돼요. 그러면서 192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라고 하는 광풍이 불었던 때거든요.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뭐 공산당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기도 하고 유럽은 특히 이제 사회주의 계열의 정당들이 아예 집권을 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독일은 아직까지도 3인당이라고 해서 사회주의 계열의 정당이 막 집권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납니다. 자, 일단은 요렇게 한번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세계사 부분이 사실, 뭐, 복잡하게 보면 아주 복잡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더 복잡하게 보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단편적인 사건 하나씩 그냥 떼어놓고 보게 되면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려워요. 이거는 뭐고 또 헷갈리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건 다 인과관계가 다 있고요. 그리고 다 연결되는 흐름이 있거든요. 흐름.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정말 세세하게 이게 뭐야 이렇게 다 외우려고 하면 너무 딱딱하기만 하고 잘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쭉 계속 보면서 흐름을 계속 파악을 해야 돼요. 흐름. 아, 요게 요렇게 되는 거구나. 요건 요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제 이해를 해 가게 되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들을 좀 보게 될 때 오히려 더 이해가 잘 되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떼놓고 보지 말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쭉 보면서 연결을 시키는 거 이게 훨씬 중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것도 그런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거는 뭐야 이렇게 이제 다 외우려고 하면 저도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이 역사의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도 많은 내용, 이 방대한 내용을 머릿속에 다 넣을 수 있는 건 안 됩니다. 그거는 네이버만 가능한 거죠. 구글이나 이런 애들만 가능한 거지. 저는 그 데이터를 전부 머릿속에 다 넣어서 다 하긴 어려워요. 근데 그걸 이제 단편적으로 떼놓고 보면 못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쫙 놓고 보고 이해하고 아 요게 이래서 이렇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머릿속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또 머릿속에서 막 떠올려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단편적으로만 이거는 뭐야 라고 딱딱딱 외우려고만 하지 말고 처음엔 쭉 흐름을 한번 보고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 역사는 암기가 아니고 이해의 학문이다 라고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더 정리가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냥 외우지 말고 흐름을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도 물론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돌려서 이제 이건 이렇구나라고 한번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뭐 아주 뿌듯하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배로사유 체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